그날은 정말이지 큰 맘을 먹고 병원에 갔어요.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접수처로 갔죠. 진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성함이랑... 그런데 저를 흘끗 보던 간호사가 순간 놀란 얼굴로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러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병원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병원은 사치였어요. 시집가고 난 뒤론 식당, 집, 식당, 집 반복하는 일상을 살았거든요. 혹시 간호사가 우리 시어머니를 아나 싶어 눈치를 보던 그때 간호사가 중얼거리더라고요. 어떡해. 이럴 수가... 네?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잽싸게 진료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진료를 받으러 오셨나? 별 생각이 다 들던 차 진료실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나왔어요. 설마 저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를 아나 싶었죠. 제 하루는 그냥 눈칫밥이에요. 하루가 어떻게 눈칫밥이냐고 묻는다고 해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 말고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제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돼요.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장을 보는 것부터 재료 손질까지 다 끝내놓으면 시어머니는 그때쯤 식당에 오세요. 아니, 이게 뭐야? 대파도 깨끗하게 못 씻어?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더럽다면 더러운 거지. 갈수록 말대꾸만 늘어. 그러면서 대파가 면전으로 날아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오셔서도 주부습진을 핑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만 떠드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나 몸이 너무 아파.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아니, 남의 편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계속 흔드니까 짜증을 내면서 제 손을 쳐버리더라고요. 그날따라 몸이 왜 그렇게 뻣뻣하던지 도저히 안 되겠기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어머니, 저 전부터 아프다고 한 게 아무래도 심해진 것 같아요. 병원 갔다가 갈게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가게 좀 열어주세요. 시어머니 가게인데도 열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건 저였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생각하면 한숨만 나왔죠. 제 병명은 알고 있었어요. 관절염이요. 검색해보니 딱 관절염 증상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몇 번이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어요. 약국 가서 약 사 먹어. 가게는 내가 잠깐 보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갔다 와. 가게 잠깐 봐주는 것도 생색을 내는 분이었으니 할 말 다 했죠. 그간 병원 한번 못 가고 식당 일을 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도 역시나 남의 편이었고요. 여보, 나 관절염인 것 같아. 병원 좀 가게 당신이 식당 일 좀 도우면 안 돼? 왜 당신 일을 나한테 하래? 나 병원 가면 어머니 혼자 식당 보셔야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병원을 안 가면 되잖아. 뭐? 왜 나 불편하게 병원에 가겠대? 그냥 하던 대로 해. 당신 잘하잖아. 어머니 눈치 보면서 참는 거. 신랑은 제가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참는 줄 아는데 제 인내의 대상 1위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기껏 결혼하자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결혼한 뒤로는 저를 완전히 방치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관두더니 집과 PC방 아니면 술집을 오갔어요. 대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그게 자기가 꿈꾸던 삶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말이야, 결혼해서 와이프 등쳐먹고 사는 게 꿈이었어. 그 말을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버젓이 하는데 진짜 속으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혼이 난 건 저였어요.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네? 네 남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순수한 녀석이야.
그 순간에는 저도 못 참았어요. 순수한 사람이 술집에서 아가씨 옆에 앉히고 술 먹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얘가 그냥 음주 가물을 즐기는 거지 무슨 아가씨를 끼고 논다고 이래. 아들, 그래 안 그래? 저 여자가 저래. 나를 꼭 저렇게 모함한다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 아주 매도해. 내가 오죽 스트레스가 많으면 술집에 갈까. 여우 같은 마누라랑은 살아도 공 같은 옆에 애랑은 못 산다더니. 아휴.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빗자루로 타작을 받았고 서러움에 화장실에 숨어 꾸역꾸역 울었어요. 답답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갔다가는 영영 못 들어올 줄 알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저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남들은 다 있는 친정이 없었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20살에 고아원을 나오면서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순박하고 나밖에 모르는 남자라고 생각했죠. 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냥 결혼해서 조강지처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는 게 유일한 꿈이에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결혼하고서야 알았어요. 그 식당 위층에 남편이 자주 가는 PC방이 있었더라고요. PC방에서 게임하고 술집에서 술 먹고 놀면서 조강지처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꿈이었다는 말을 참 순진한 척 둘러서 잘도 했더라고요. 돌아보면 제 잘못이에요. 고아로 자라서인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어요. 나보다 잘 사는 남자는 꿈도 꿀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식당 일을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식당을 하세요? 네, 어머니가 식당을 하셔서 아내도 그 일을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긴 해요. 물론 힘든 일은 제가 다 하죠. 이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저로선 이왕이면 내 시댁 식당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내 주제에 식당이 있는 시댁에 시집을 가면 성공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결국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몇 달도 안 돼 청혼을 받았어요. 더 만나볼 것도 없다고 결혼부터 하자고 하는데 그 추진력에 멍청하게도 반했던 거죠. 하루라도 빨리 자기 엄마 식당에 사는 자배를 관두고 싶었던 것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착각했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대뜸 제 손을 잡아서 더듬더듬 만져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유, 어린애가 손에 굳은 살이 왜 이렇게 많아. 고생이 많았구나. 아무래도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남의 식당 전전하면서 일할 거 없어. 나랑 같이 우리 식당에서 일하자. 그때는 그 소리가 꼭 세상에 혼자였던 저를 구원해주는 소리 같았어요. 그 손을 잡는다는 게 그 집안 시녀가 되는 일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거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자기 엄마 식당에서 탈출했어요. 제가 왜 일을 안 돕느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러려고 너처럼 고아의 무일푼인 여자랑 결혼한 건데 내가 널 감수하고 결혼까지 해줬으면 너도 감수해줘야지. 힘든 일은 다 당신이 한다며. 꼬시려면 뭔 소리를 못해. 남편의 비열한 얼굴을 마주한 그날부터 정말이지 한 이불도 덮기 싫더라고요. 늘 만취한 상태로 들어오니 부부간에 대화를 할 것도 없었어요. 어떤 날은 한밤중에 고단해서 잠든 저를 깨워서 술국을 끓이라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안 끓였다가 자다가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힌 적도 있었죠. 감히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남편 술국도 안 끓여내? 저 종일 일하고 왔잖아요. 저 사람은 종일 놀다 왔고요. 어디 터진 입이라고 나불나불.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힌 후로는 그냥 고분고분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주어진 내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는 건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절대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애초부터 저는 이 집안 시녀로 들어온 거였고 그 집 식구가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저는 이미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고아로 자란 것이 내 운명이었던 것처럼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시들기 위해 태어난 인생인가 보다 싶었죠. 그러나 관절염으로 인해 몸이 너무 아프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지자 처음으로 한번 꿈틀했던 것 같아요.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잖아요. 꿈틀에서 일어났고 도망치듯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못 살겠다 싶었거든요. 문제는 간호사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그 짧은 시간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이대로 도망갈까?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저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나오시면 어떡하지? 여기서 머리채라도 잡히면 어쩌나는 생각으로 공포가 극에 달하던 그때였죠. 진료실 문을 열고 의사 선생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나.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간호사랑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를 아세요? 알아요. 네? 저는 처음 뵙는데 혹시 저희 시어머니를 아세요? 시어머니요? 벌써 결혼했어요? 제 나이를 아세요? 아닌데. 나 아직 접수도 안 했는데. 나이를 기억해요. 네? 우리 애보다 어렸으니까. 이제 20대 초반이겠네? 선생님처럼 대단하신 분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잠깐만요. 어디가 아파서 온 거예요? 네, 관절? 20대 초반이 관절이 아프다고요? 네. 일단 진료부터 합시다. 그리고 김 간호사, 오늘 개인 사정으로 진료 못한다고 밖에 붙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는 진료실로 들어가셨어요.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시며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관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염증이 너무 심해요. 제가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해요. 일을 혼자 다 하나요? 네. 설마 했는데 정말이라고요? 하루도 안 쉬고 종일 일만 하지 않는 이상 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관절 상태가 안 좋게 어렵거든요. 당장 치료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되고요. 이거 잘못하면 류마티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병원에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 정도면 아주 많이 아팠을 텐데.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왜 이제 왔냐고요?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셔서. 아픈데 허락이 왜 필요해요? 허락 없이 외출이 안 돼요. 식당 일도 해야 하고요. 시어머니 식당이라면서요. 남편은요? 그 인간은 놀아요. 그런 남자랑 왜 살아요? 아니, 결혼은 왜 했어요? 고아로 자라서 하루라도 빨리 내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어요. 순간 의사 선생님께서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왜? 선생님이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액자 하나를 돌려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했어요. 제 사진인가요? 아니죠? 많이 닮았죠? 분명 쌍둥이는 아닌데 정말 많이 닮은 자매였어요. 네? 고아원 봉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봤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셨다고요? 아니 잠깐, 언니라고 하셨죠? 저한테 언니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자식이 없었어요. 원래는 자식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고아원에 갔다가 언니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입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언니는 4살이었는데 동생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입양하고 나서 몇 년 뒤에 후원금을 전달하러 그 고아원에 갔는데 우리 딸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놀라서 물어보니 우리 딸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고아원으로선 한 명이라도 더 입양을 보내는 게 좋으니까 괜히 동생이 있다는 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날 이후로 고민이 많았어요. 한 명 더 입양해서 키우는 건 어떨까? 그런데 시댁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우리가 말도 없이 아이를 입양한 사실로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또 입양을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왜 남의 집 핏줄을 내 집에서 먹이고 키워야 하느냐? 남편도 의사였던지라 시댁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차라리 우리 자식을 낳으라고 파양하라고까지 하셨었어요. 근데 왜 출산은 안 하신 건데요? 우리 남편이 불임이었거든요. 시댁도 그 사실을 알고는 더는 입양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한 명 더 하고 싶다는 말에는 절대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더더구나 자매를 입양하면 나중에 둘이 짜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면서 모함까지 하셨고요. 남편도 우리 딸 입양으로 시댁에 하도 시달린 터라 더 이상 입양은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나중에 아주 후회했죠. 나중에요? 언니가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어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 언니가요? 네, 수학여행 갔다가 사고로. 믿기지 않아서 1년 넘게 의사 노릇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어요. 남편도 시댁도 아주 많이 원망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일까지 거뒀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라고요. 남편도 시댁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거둬야 할 아이를 거두지 못해서 벌을 받았나 보다 하고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증명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내가 마음이 그랬어요. 결국 남편과도 이혼했죠. 어머, 나에게는 내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큰데 남편도 시댁도 생각보다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도 딸의 기일에 연락조차 않아요. 자기들 핏줄이 아니라는 거지. 의사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정신 차리고 그 고아원에 다시 갔을 땐 이미 수년이 지나서였어요. 이미 퇴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꽤 오래 힘들어하셨네요. 그 수년의 시간은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뒤에 겨우 연 병원이 이 병원이에요.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요.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는 건가? 이야기를 다 듣고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언니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아버지가 혼자 2 자매를 키우다가 돌아가셨대요. 혼자서요? 어머니는 가난을 못 이겨 도망가셨다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알아보셨어요? 우리 딸애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혹시 우리 딸이 궁금할 때를 대비해서 알아봤었는데 우리 딸이 떠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우리 딸 보내면서 그랬어요. 친엄마 만나러 가려고 이렇게 일찍 가는 거냐고. 그래도 엄마 곁에 좀 더 있어주지.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럼 아빠는... 그분은 못 찾았어요. 영 소식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원래는 있는 줄도 몰랐던 친가족이었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네. 구화원에 언니가 같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놀라운 얘기를 듣는데도 저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흘끗거리게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눈치가 많이 보여요? 워낙 그렇게 살았다 보니. 근데 당분간이라도 일은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불가능해요. 왜요? 가족이 아프다는데도 일하라고 할까봐요? 하라고 할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시녀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무턱대고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결혼하고 보니 제가 생각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 가게 도와준다고 하더니 저랑 결혼하자마자 가게 일도 안 돕고 술 먹고 놀기만 해요. 시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저한테 다 잘한다 하면서 일을 계속 가르치시더니 이제는 습진 있다고 가게 카운터만 보세요. 월급은요? 월급이요? 다 같이 살아서 월급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늘 적자라고 하셔서요. 종일 일만 할 테니 돈을 얼마 버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어머니께서 늘 하세요. 정산도 어머니께서 하시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의사 선생님이 티슈를 뽑아주셨어요. 눈물이 나지. 그간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배신당했으니. 배신이요? 가족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속이 갑갑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마음이 비어있어서 그래요.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가슴이 텅 비어서. 진짜 가족의 사랑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저 이제 어떡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이요? 결혼식은 올렸어요? 아니요. 제가 고아 출신이니까 제 쪽 하객이 없을 거라고 시어머니께서 저 배려하신다고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자고 하셨어요. 그게 배려하는 거 맞아요? 물론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을 땐 꿈꿨었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을 하는 제 모습을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부가 고아라는 거 동네방네 소문낼 필요도 없고 너도 부를 하객도 없을 텐데 민망할 거 아니야. 그냥 혼인신고하고 반지나 하나 하자. 밥 먹으면서 반지 주고받고 정 아쉬우면 사진 한 장 찍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고아원 식구들도 있고. 어머, 얘, 너 우리 생각은 안 하니? 네? 고아원 식구들이라니 그 사람들이 식구야? 이제 과거는 훌훌 털어내고 현재를 살아야지. 우리 식구가 되려면 그래야 하지 않겠어? 나는 네가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좋겠구나. 그 말이 마치 우리 집 식구가 될 거냐 고아로 살 거냐는 질문 같아서 저는 주저없이 선택했어요.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어쩌면 그 선택이 저 자신을 시녀로 만들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저 자세였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가족이 생길 것만 같았거든요. 누군가 듣기엔 그럴싸할 수 있어요. 너는 고아니까 부를 하객도 없으니까 고아라는 거 알려서 좋을 거 뭐 있냐.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잖아요. 고아인 건 잘못이 아니라 상처인 거니까 상처도 감싸주는 게 진짜 가족이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해줄게요. 네? 이제 내가 네 편이라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네 언니가 내 딸이었으니까. 진즉에 너까지 입양해서 키웠다면 네가 이런 결혼을 하게 두진 않았을 텐데. 아니, 애초에 이런 결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 선생님, 이혼하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였어요. 이혼이요? 네 입으로 말했잖아. 너는 그 집 시녀라고. 더 이상 시녀로 살 필요 없어.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선생님이 왜 저를 도와주시는데요? 못 믿겠니? 솔직히 그랬어요. 믿고 영혼을 약속했던 남편도 저를 배신했고, 엄마가 되어줄 것처럼 굴었던 시어머니도 저를 시녀 취급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너는 결심만 해. 어떤 결심이요? 이 불행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 고아로 자랄 때부터 늘 불행했기 때문에 결혼하고의 삶이 유별나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불행한 게 당연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벗어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가 날 믿으면. 이번에도 배신당하면요? 좋아. 내가 각서 써줄게. 공증도 받아줄 거고. 무슨 각서까지. 저 그런 거 안 팔아요. 제가 뭐라고. 네가 뭐긴. 너 지금까지 혼자서 네 시어머니랑 남편을 먹여 살린 거야.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널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두려운 거 아니야? 마음을 줬다가 이번에도 배신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까짓 게 뭐라고 선생님이 저를 이용하시겠어요? 그 생각부터 바꿔. 네? 너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다 네 시어머니랑 남편이 너에게 심은 생각이니까. 저는 원래부터도 저 자신을 그렇게 높여 생각한 적은 없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 정말 결혼 전에도 널 그렇게 생각했는지. 절대 아닐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는 난 뭐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결혼 전에는 난 뭘 해서라도 먹고 살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시댁에서 쫓겨나면 모든 걸 다 잃는 줄만 알았어요. 이제 나는 내 통장 잔고 하나 없는 이 집 소속이니까. 이 집에서 붙어 사는 것만이 답인 줄 알았어요. 그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끔 했을 거야. 친정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네 마음을 그렇게 조종한 거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니, 전혀. 너 아직 젊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네 뒤에 있어.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라. 왜냐하면 내 딸의 친동생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내 딸의 혈육이니까. 무엇보다 정말 닮았거든. 마치 그리웠던 우리 딸을 다시 보는 것만 같아. 꼭 기적을 마주한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참고 있었어. 네가 올 때도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꼭 우리 애를 보는 것 같더라고. 우리 애가 어릴 때 크게 운 적이 있거든. 언니가요?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갔다고 그렇게 울더라고. 그게 그렇게 슬프냐고 물었더니 그냥 너무 슬펐다고 하는 거야. 나중에 그러더라고.
체구가 또래보다 작아서 챙겨줘야 할 것 같은 친구였다고 하더라고. 어릴 때라 기억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뭘요? 동생이 있었다는 거. 네? 아니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동생이 있었다는 거. 어릴 때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해도 돌봐야 할 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게 아닌가 싶어. 그런 친구가 전학을 간 게 고아원에 두고 온 너를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그만큼 슬펐던 게 아닐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때 얘기를 듣고 그 후로 다시 묻지는 못했어. 네 얘기를 할까봐.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딸을 잃고 나서야 그때 해줘야 할 말이 떠올랐어. 어떤 말이요? 네 얘기를 했다면 사실대로 말해줬겠지. 맞다. 너에게 동생이 있었다. 네가 원한다면 찾아봐 주겠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널 입양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오늘 널 보니 그럴만했다 싶네. 제가 잘 살지 못해서 미안하세요? 잘 살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만난 거지. 네 잘못이 아니야? 남편도 저한테 책임감을 안 느끼는데 오늘 처음 본 선생님이 저한테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게 신기해요. 아니, 감사해요.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제부터 날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 먼저 결정해야 할 게 있어. 이혼이요? 사실은 결혼과 동시에 깨달았었어요. 이 결혼은 잘못됐다는 걸. 할게요, 이혼. 충분히 더 생각해도 돼. 아니요, 저 진짜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랑 1초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잘했어. 이제부터는 나한테 맡겨. 우선 저는 저와 언니가 친자매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어요. 고아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맞더라고요. 같이 갔던 의사 선생님도 웃으며 물으셨어요. 내가 무조건 맞을 거라고 했잖아. 네, 같이 찍은 사진까지 있다니. 저는 아직 어린 언니와 아기인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을 확인했어요. 사진 뒷면에 우리 이름으로 보이는 2개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이름인 걸까요? 맞아. 언니 이름은 내가 확실히 기억하니까. 이 이름을 알려주기도 전에 네 언니는 세상을 떠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알려줄걸. 저는 사진을 가만히 더듬어 봤어요. 같이 있었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제부터도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 슬픔은 하나씩 씻어내자. 같이. 네.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얼굴 한번 보지 못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언니를 기리면서요. 고아원에 갔다가 선생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덜덜 떨면서 휴대전화 전원을 켰어요. 시어머니에게 걸려온 부재중 통화가 100통이 넘더라고요.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던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떡해요? 받아. 네? 엄청 화내실 것 같은데. 지금 네 마음 그대로 표현해. 도저히 통화 쪽으로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전화가 끊기더니 문자가 왔어요. 전화 켜져 있네. 당장 전화 안 받으면 네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을 테니까 받아. 문자를 채 다 읽기도 전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격려 가득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세요? 너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뭐?
병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관절염 증상 심각한 거 알고 계셨잖아요. 감히 병원? 이 주제에 병원? 제가 어떤 주제인데요? 뭐야? 기차화통을 삶아 드셨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냐고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끊을 거예요. 끊어? 감히 네가 내 전화를 끊어? 그러고도 내 집에 기어들어올 수 있을 것 같냐? 그 집에 안 기어들어가면 끊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끊을게요. 야, 뭐?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잘했어. 또 와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또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목소리 낮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좀 낮추시더라고요. 너 어디야? 그건 왜요? 지금 가게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병원에 갔으면 째깍째깍 돌아올 일이지. 왜 안 기어들어오냐고? 어머니 아들 불러다 일 시키세요. 그 자식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불러? 도움이 안 되면 가르치세요. 처음에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요. 뭐야? 저 관절염이 심각하대요. 당분간 일하면 안 된대요. 그깟 관절염이 뭐라고? 나 같은 늙은이도 일하는데 너같이 젊은 게 아파봤자지.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 일 못해요. 내 집에서 얹혀 살면서 밥값도 안 하겠다 이거냐? 제가 얹혀 사는 거예요? 저 어머니 아들 마누라예요. 내가 몇 번을 더 말해야 알아들을래? 우리가 말했지. 넌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그냥 시녀라고. 그러면 저 시녀 일 그만둘게요. 뭐라고? 돈 한 푼 안 받고 하루 16시간을 일했잖아요. 시녀처럼 이 정도 살았으면 됐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제 어머니 식당에서 무일푼으로 일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니까지 깨어쩔 건데? 그냥 내 집에서 놀고 먹겠다고? 나랑 내 아들이 널 그렇게 둘 것 같냐? 우리는 네 멱살을 잡아서라도 제 멱살 못 잡으실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내가 못 잡을 것 같아? 지금껏 매번 내 손에 여기저기 터져가며 살았으면서 아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아니요. 이제 댁이랑 가족으로 안 살 거니까 눈에 뵈는 게 없네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댁? 그러니까 댁에 아드님 불러서 일 시키시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전화가 걸려오지 않게 휴대전화 전원까지 껐죠. 말 잘하네. 근데 우리 지금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너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가 겁나? 내가 같이 있을 건데? 사실 우리는 시어머니 식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원래는 깜짝 등장해 이혼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먼저 말을 해버린 거죠. 시어머니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식당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리고 웬일로 남의 편인 남편이 와서 돕고 있더라고요. 코랑 얼굴이 벌게서는 딱 봐도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식당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쟁반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어요. 아우 내가 못 살아. 대낮부터 술은 왜 처먹어서. 손님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내올게요. 근데 이건 멀쩡한데 이건 그냥 드시면 안 되나? 그때였어요. 그 손님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사장님. 우리 가게 단골이었는데 저랑도 안면이 꽤 있는 분이었어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네, 안 그래도 사장님 안 계셔서 찾던 중이에요. 그제야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자기가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 제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전화로는 아주 큰 소리를 치더니 결국 내 집으로 기어들어왔네. 일단 일부터 해. 저 일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대로 무리하면 류마티스가 될 수도 있대요. 그때 되면 너무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만 관절염 있냐? 관절염 있는 사람들도 다 일하고 살아.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기분 나쁘게 툭툭 치며 말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뼈를 묻을 곳은 내 집이야. 내 집의 주인은 나고 내 허락 없이는 병원도 못 가. 여보, 당신 미쳤어? 당신은 무슨 병원을 가?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될 일을. 당신 때문에 나만 고생했잖아. 엄마, 저 사람 왔으니까 나 이제 가도 되지? 그래.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말이야. 얼른 가. 그러나 저는 식당을 나가려는 남편에게 발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 발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고 손님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나 코피. 야, 너 미쳤어? 남의 집 귀한 아들 발을 왜 걸어? 어? 저도 이 인간 좀 굴려주고 싶어서요. 속이 다 시원하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속이 다 시원해? 네, 속이 다 시원해요. 그간 저만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 앞으로는 안 그러고 살 것 같니? 네 주제에. 제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관절염이 뇌에도 걸렸나? 이게 진짜 오늘따라 왜 이래?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모르세요? 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모르면 좀 배우세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두 번째 며느리 들어올지?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했다가는 크게 망신당하실 거예요. 오늘처럼. 내가 아들이 하나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또 들어와? 제가 나갈 거니까요. 그 자리에 웬 덜 떨어진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죠. 한때 저처럼요. 덜 떨어진 줄 알면 그만 나불거리고 일을 해. 안 해요. 저 이혼한다고요. 야, 일단 비켜.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시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을 자리로 안내하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우리 가게 단골이신가? 아니요. 이 친구랑 같이 왔어요. 얘랑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네, 무슨 문제 있나요? 우리 앉자. 너희 식당은 뭐가 가장 맛있어? 의사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빈자리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주섬주섬 앞치마를 챙겨 입고 오시더라고요. 일단 주문하실래요? 근데 딱 봐도 귀부인 같으신데 어떻게 제 며느리같이 볼품없는 애를 아세요? 순간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어요. 누가 더 볼품이 없을까요? 예? 며느리를 시녀 부리듯 하면서 월급 한 푼 안 주는 시어머니가 볼품이 없을까요? 그저 식구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았던 이 친구가 볼품이 없을까요? 그걸 대개 어떻게 알아요? 의사 선생님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한 장 주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얘가 간 병원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갔지? 제가 이제부턴 이 친구의 보호자 노릇을 할 거라서요. 에? 아니 무슨 이유로요? 의사 선생님식이나 돼서 이런 애랑 뭐하러 엮이세요? 제 딸의 동생이니까요. 에? 제가 입양한 제 딸의 친동생입니다. 원래는 제 딸이랑 같이 입양하고 싶은 아이기도 했죠. 대기 이 친구를 관절염 걸릴 정도로 부려먹은 덕에 제 병원에서 만나게 됐네요. 이 여자가 뭐라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제부터는 우리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분명한 건 당신 아들은 이 친구한테 이혼당할 거고요. 당신은 고소당할 거예요. 내가 왜 고소를 당해요? 그간 이 친구에게 신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가르친 거죠.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게 해주는데 내가 뭐 그 정도도 못 가르쳐요. 그동안 일 부려먹으면서 안 주신 월급도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고요. 잠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무슨 손해배상? 가족이니까 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갑자기 남의 가게에 쳐들어와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딸의 동생 가게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손님이 이 친구 보고 사장님이라고 하던데요. 사실상 사장님이에요. 혼자 일을 다 해요. 어떨 때 보면 짠하다가도 손맛이 좋아서 자꾸 오게 돼요. 근데 사장님한테는 여기가 지옥이었나 보네. 손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늘 기쁘게 음식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마지막 식사라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못할 것 같네요. 저는 사장님 탈출 대찬성이에요. 보니까 젊은 아가씨가 관절도 안 좋은 것 같던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딱 그렇게 걸으세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시거든. 젊을 때 관리 잘하세요. 이 지옥은 얼른 탈출하시고. 오늘 와보니까 사장님 솜씨 아니면 망할 가게네요. 나도 2번 다신 안 와요. 제가 사장 아니라고 해도 매번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시던 손님이셨어요. 사장님처럼 일하는데 사장님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어떤 때는 몰래 용돈도 찔러주셨는데 매번 시어머니께 걸려서 뺏기곤 했어요. 매번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 또 피곤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와보니 좋은 추억도 있었네요. 다 손님들 덕분이에요. 가족도 주지 못한 위로를 손님들이 주셨어요. 가족도 아니었지만요. 뭐 당신 왜 그래? 취한 건 난데 왜 당신이 주객처럼 굴어? 그래, 아주 코까지 빨개져서는 잘하는 짓이다. 이제부터는 낮술은 어려울 거야. 당신 어머니 도와서 식당 지켜야 할 테니까. 당신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설마 당신 친언니 엄마 믿고? 당신 가족은 우리야. 가족보다 남을 믿겠다고? 당신이 어떻게 내 가족이야. 진짜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었지. 그래도 내가 법적으로는 당신 남편이라고. 그래, 법적으로 날 묶어놓고 당신 집 시녀처럼 부리려고 했잖아. 그래도 당신한테 고마운 거 하나 있어. 하나? 내가 아이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싫다고 한 거. 우리 형편에 무슨 애냐고 책임질 수 있느냐. 고아 엄마의 술주정뱅이 아빠에 애가 불쌍하지 않냐고 했었잖아. 맞는 말이었어. 적어도 후자는. 후자? 나 말하는 거야? 그래. 당신 같은 아버지를 만나는 건 불행했을 것 같아. 당신 덕에 한 아이의 불행을 막았어. 야, 그래도 너 내 덕분에 가족도 생겼잖아. 가족인 줄 알았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지켜야 하는 가족. 다 착각이었지만. 남편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로 자기 엄마를 보더라고요. 제가 잠깐 돌았나 보다. 의사 선생님이 자기 편 들어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한데 결국 울면서 돌아올걸. 고아인 걸 가족으로 받아줬더니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딸 동생이 고생한 가게에서 한 끼 먹어볼까 했는데 도저히 밥맛 떨어져서 안 되겠다. 가자. 네, 제가 집에 가서 해드릴게요. 집? 너 지금 집이라고 했냐? 네가 집이 어디 있어? 우리 집 말고 집이 어디 있냐고. 너 지금 의사 선생님께 얹혀 살 생각인가 본데. 그러다 쫓겨나면 진짜 갈 데 없는 거야.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러면 내가 다시 받아줄 테니까. 받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이봐요, 의사 선생님. 집 남의 집 며느리 꼬드겨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옥에서 탈출시키는 중이죠. 아니, 그러면 여기가 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아드님이랑 오붓하게 사세요. 조만간 변호사랑 같이 뵙죠. 의사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가셨고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여보.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사적으로 보는 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순간이었어요. 손. 뭐? 손.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 인간이 헤어질 때가 되니 마지막 악수라도 하자는 건가 싶어 손을 내민 그때였어요. 뭐야? 왜 없어? 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요리 보고 조리 보면서 뭔가를 찾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아, 어디 숨겼어? 뭘? 결혼 반지. 야, 그거 진짜란 말이야. 뭐? 야, 결혼 반지 들고 튈 생각 아니지? 절대 안 돼. 다 놓고 가.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반스까지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너희 집에서 무일푼으로 일한 값 다 따지면 당신이 입고 있는 것부터 토해내야 할걸? 조만간 다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반지 어디 있냐고, 반지! 만취한 남편은 제가 돌아서 차에 탈 때까지도 결혼 반지 타령이었어요. 차에 타자 의사 선생님도 진심으로 궁금하신지 묻더라고요. 근데 진짜 반지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서랍 어디 있겠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네, 반지 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알반지라 일할 때 끼기 불편하기도 해서요. 그러다 보니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 알고 딱히 아깝지도 않더라고요.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선생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너 아무래도 우울증도 좀 있는 것 같아. 좀 무기력하고 그러지 않았어? 네, 맞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너 대단하네. 시키니까요. 안 하면 또 구박만 들을 테니까요. 고생했어. 네가 너무 고생하는 걸 언니가 보기 힘들었나 보다. 나한테 보내준 걸 보면.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 댁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집이 워낙 커서 그런지 저한테 주신 방도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봐요. 이제부턴 네 집이야? 네? 아, 당분간 신세를 져야 하니까. 아니, 사실 네 허락이 필요한 일이긴 한데 너 입양하고 싶어. 네? 나 이제 혼자잖아. 남편이랑 이혼도 했고 자식이라고 네 언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널 만나고 나니 네 언니가 만나게 해준 것 같아. 엄마가 자기 떠나서 외로운 거 알고 자기 동생도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힘든 거 알고. 선생님, 우리 가족으로 살면 어떨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가족이 되어주는 거지. 저는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선생님은 너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에는 두 번째로 큰 선물이야. 언니 다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언니의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기도 하고 기억에도 없는데 그냥 내 언니가 맞더라고요. 얼마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났어요. 나한테 임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간 얘가 나한테 못 받은 임금을? 예, 저희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간의 임금을 이 사람도 먹고 자고 싼 게 있는데 그 아내분이 사실상 혼자 노동하셔서 두 분을 먹여 살린 셈이기 때문에 아내분의 노동력으로 두 분이 먹고 자고 다 하신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한 건지 뭐라 더 대꾸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진 돈은 이게 다야. 5천만 원이네요.
아, 그러니까 좀 깎아줘. 1,000만 원으로. 응? 5천으로 합의할게요. 뭐? 가게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더 벌어서 사시면 되죠. 5천만 원도 그게 다라고 하시니 합의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 될 뻔한 사이잖아요. 비록 그렇게 되진 못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5천만 원을 내놓았고 이혼은 성립됐어요. 그 후로는 몸 관리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딸로 성년 입양 절차를 밟았죠. 덕분에 지금은 그분과 모녀지간으로 다정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니 기일에는 함께 언니 납골당에도 가고 언니가 좋아하던 돈가스를 먹기도 해요.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허비한 시간만큼 부지런히 행복해지려고 합니다.